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여기 수상해 보이는 사람 한 명이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표정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축구공을 들고 표적을 향해 몰래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정도 사정거리에 다다른 그 순간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가장 굴욕적인 알까기를 시전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장난을 걸며 상대를 약올리다가 갑자기 참교육을 당해버리는 이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스티븐 애쉬. 사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구리그 NBA 선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을 축구 중독자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에 미쳐있던 농구 선수인데요. 게임도 그쪽 계열만 하다보니 EA 스포츠 회사로부터 피파 시리즈의 광고 모델로 제의를 받기도 했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그의 축구 사랑은 심지어 NBA 경기장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난이도의 기술로 공을 능숙하게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덩크 콘테스트에서마저도 헤딩을 비롯한 여러가지 묘기로 자신의 축구 실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구 실력이 평범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는 NBA 역사에 어마무시한 업적을 남긴 레전드 선수였으며 마치 삼국지의 제갈 공명처럼 뛰어난 두뇌와 고차원적인 지휘력으로 동료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적팀 모두를 초토화시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언제나 축구를 응원하고 다녔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 이영표와 손흥민도 내쉬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농구로 전설을 만들어냈는데,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스티븐 애쉬. 하지만 원래 혈통은 영국 쪽이며 언제나 축구를 사랑했던 그의 집안은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 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를 응원해왔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또한 세미 프로리그의 축구 선수였기에 내쉬는 여러가지 스포츠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생후 18개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나서는 13살 때까지 축구와 아이스하키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구만큼은 그에게 매우 낯선 종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친구들에 의해서 마이클 조던을 알게 되었고, 그의 플레이에 푹 빠져버린 내쉬는 순식간에 자신의 꿈을 NBA 선수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단련해온 운동신경과 몸에 배어있던 패스 위주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내쉬의 농구 실력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으며, 확실히 축구를 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민첩성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에이스를 차지한 그는 4학년 졸업반 때 평균 21.3득점과 1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였고, 심지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개최한 리그 대회에서는 수많은 경쟁 학교들을 이겨낸 뒤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비디오를 미국의 명문대학교로 보냈으며 이는 무려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온 대답은 모두 거절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의 플레이를 직접 눈으로 봤었던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감독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성이 높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4년 동안 쌓은 내쉬의 커리어는 NBA를 노려도 될 만큼 충분히 훌륭해졌습니다. 특히나 3학년 때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이때 그의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3점 성공률과 자유투 성공률은 8개 학교가 속해있던 지역구인 WCC 컨퍼런스에서 모두 1등이었으며, 그에 따라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된 내쉬는 다음 4학년 졸업반 때에도 여러 분야에서 1, 2등을 자랑하는 훌륭한 성적과 함께 한 번 더 올해의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받침삼아 1996 NBA 드래프트에 뛰어드는 내쉬는 여기서 15번째로 피닉스 선즈에 지명되었고, 당시 이를 바라보던 팬들의 심정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순위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야유를 받은 스티븐 애쉬. 대학 시절 커리어는 훌륭했지만
그가 속해 있던 WCC 컨퍼런스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피지컬과 운동 능력 그리고 수비력 부분 또한 NBA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에는 평균 이하라서 앞으로의 생존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팀 내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던 유능한 선수가 2명이나 존재했기 때문에 1년차 96-97 시즌에는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를 얼마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 나타난 내쉬의 모습은 꽤나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 1년 동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내쉬는 그만큼 자신의 성장을 코트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이에 따라 루키 시절에 할당받았던 평균 10분 정도 남짓의 짧은 출전 시간은 이젠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벤치 멤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주전급 선수들을 보좌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선배들로부터 각종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실전 감각을 쌓아 나갔습니다. 2년차가 끝나고 나서야 내쉬는 비로소 어느정도 장래성이 보이는 유망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호감을 내비친 댈러스 매버릭스 팀은 내쉬를 주전으로 쓰고자 트레이드해갔고, 덩달아 먼 훗날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줄 덕 노비츠키까지 루키로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두 젊은 선수는 댈러스의 미래를 밝혀줄 인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동안은 플레이오프 순위권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인 기량과 팀의 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쉬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감독의 협박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게 되었는데, 당시 내쉬는 포인트 가드답게 패스를 중요시하고 있던 터라 슈팅 성공률이 좋은 편인데도 시도 자체를 잘 하지 않았고,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감독은 칭찬과 쌍욕을 번갈아가며 앞으로 슈팅 시도를 최소 10번 이상 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쉬는 보란듯이 다음 0001 시즌에서 한 경기당 평균 11번 이상 슈팅을 던졌으며, 그러자 자연스레 팀의 공격은 전체적으로 더 맹렬해졌고, 거기에 더불어 내쉬의 평균 득점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잠재력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더니 다음 시즌은 평균 17.9득점과 함께 무려 45%나 되는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해냈고, 끝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의 자리에도 뽑혔으며, 이제는 과거 드래프트 때처럼 야유가 아닌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190cm의 평범한 키에 왜소한 신체 사이즈를 가졌지만 내쉬는 이러한 자신의 단점을 민첩성과 패싱 센스 그리고 정확한 슈팅 감각으로 극복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빠른 템포의 화끈한 농구를 구사했던 그는 팀 내 핵심 멤버들과 함께 댈러스 매버릭스를 리그에서 가장 공격력이 높은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7년차) 02-03 시즌에 돌입한 스티븐 애쉬. 개막전을 포함해 처음부터 14연승을 달성해낸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스타에 지명되었고, 끝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60승을 거두어내며 서부 3등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는 이번이 3연속제인데 지난 2년 동안은 모두 두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당했지만, 리그에서 최고로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지금의 댈러스는 2라운드를 넘어 3라운드 그리고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전망 아래 시작된 1라운드는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와 겨루게 되었고, 내쉬를 비롯한 댈러스 선수들은 예상대로 1차전과 2차전 그리고 3차전까지 파죽지세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4차전부터는 뭔가 잘못 꼬여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순간부로 포틀랜드가 3번 연속 압승해버리는 바람에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이 대결은 마지막 7차전까지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댈러스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살아남았으며 2라운드에서 벌어진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첫 번째 대결은 11점 차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대팀은 크리스 웨버라고 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내세워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2차전에서 그가 부상을 당해 전력을 이탈하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라운드의 판도는 팽팽하게 유지되었고 이번에도 간신히 4대3 스코어로 위기를 넘긴 댈러스는 드디어 대망의 3라운드에 도착하였습니다. 결승전 티켓을 두고 싸울 이번 상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으며 그곳에는 MVP를 2번 연속 차지한 슈퍼스타 팀 덩컨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위상답게 그는 1차전에서 무려 40득점을 꽂아 넣었는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끝내 3점 차로 힘겹게 댈러스가 역전승을 거두긴 하였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는 4쿼터 내내 끌려다니면서 13점 차로 압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3차전을 맞이한 댈러스는 수비에 대한 구멍을 어떻게든 공격으로 채워넣어 경기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으나 하필 에이스였던 노비츠키가 4쿼터 중반 때 무릎 부상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젠 공격마저도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4차전 때 내슈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세웠지만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걸로 3번의 패배가 누적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댈러스 매버릭스는 2경기를 더 치르고 나서 끝내 최종 스코어 4대2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도 그들은 형편없는 수비 때문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넘어서질 못했으며 그렇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쉬는 30살의 나이로 계약이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댈러스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었으나 이는 몇 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30살이 된 시점에서는 이젠 더 이상 기량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수비력이 엉망인데다가 바로 직전 올스타에도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댈러스 구단주는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내쉬는 선천적으로 척추가 기형이라 등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나온 댈러스의 재계약 조건은 당연히 내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과거 고향팀이었던 피닉스 선즈가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했는데 하지만 여긴 지금 서부에서 거의 꼴찌였고 팬들 또한 내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주변의 야유 속에서 피닉스의 유니폼을 입은 내쉬는 놀랍게도 아무도 상상치 못한 결과로 NBA 역사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